오늘은 윤석열 정부 5년 오르는 아파트는 정해져 있다의 저자이신 김인만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인만입니다. 네, 셀프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셀프 소개요? 네. 이런 거 참 굉장히 부담스럽네. 네.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 운영하고 있고요. 뭐 중개법인도 운영하고 있고 저도 유튜브 하고 있는데 네. 구독자 안 늘더라고요. 열심히 안 해서 그런가. 네. 유튜브 잘 되는데 보면 굉장히 부럽습니다. 그 첫 댓글로 네. 그 책 링크와 함께 네. 요 유튜브 링크까지도 들어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또 오늘 귀한 시간 내어주셨는데 네. 그 책에 대한 좀 질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윤석열 정부 5년 오르는 아파트는 정해져 있다 이렇게 책을 쓰셨는데 네. 많은 분들이 원하는 게 아무래도 좀 집값이 좀 잡힐까 안정화될까 이런 걸 좀 바라시는 것 같아요. 아 진짜요? 예. 그리고 좀 뭔가 분위기가 또 바뀐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이게 원하는 바가 사람들마다 좀 다르지 않을까. 진짜 안정을 원하는 분들이 그렇겠네요.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반대편에서는 안정이 안 돼야 되는 거 아닌가, 더 올라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안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왜냐하면 떨어져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폭락하라는 얘기도 아닌데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좀 안정을 좀 찾을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글쎄요. 저는 안정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안정이 될 때가 왔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네. 단 부동산이 어렵잖아요. 네.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이게 우리 예상대로만 되면 아무런 걱정이 없고요. 예측이 좀 잘 맞아 떨어질 텐데 주식도 그렇고요. 부동산도 그렇고요. 네. 공통점이 있잖아요. 네. 말하면 안 맞는다. 네. 그렇죠? 네.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는 이유가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뭐 제가 안정이 된다는 전제 조건을 말씀드리면 기준금리. 금리가 좀 올라갈 것 같다. 지금이 우리가 1.5죠. 네. 올랐나요? 1.75 됐나요? 아직 안 됐죠? 네, 내년 다음 달에. 예. 곧 1.75가 될 것 같은데 네. 올해 안에 한 2% 갈 것 같고요. 내년에 한 2.5에서 3% 정도 갈 것 같다. 미국이 올라간다면 그러니까 전제 조건이 여러 개가 깔려 있죠. 미국이 기준금리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간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따라서 올라간다. 대출금리도 올라간다. 예금금리도 올라간다는 게 기본 전제 조건이 깔려야 되고요. 이게 안 맞아 떨어지게 되면 금리가 안 올라요. 그냥 한두 번 올리다가 경제 상황이 안 좋아져서 멈췄어. 아니면 코로나 시즌2가 와가지고 뭐 다시 또 제로금리가 왔다. 네. 또 다른 경제적인 변수가 생겨서 그렇게 된다면 또 전혀 예상치 못하는 상황이 또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 예측이 틀려버릴 수도 있는데 일단은 금리가 지금보다 한 2배 정도는 한 2, 3년 내에 2배 정도 올라간다는 게 전제 조건으로 저는 깔고 있고요. 네. 두 번째는 과도한 상승에 대한 피로감은 팩트인 것 같아요. 분명히 존재한다. 우리 서울 집값이 7년, 8년 연속으로 상승한 적은 없었거든요. 장기적으로는 우상향을 해요. 장기적으로 우리 뭐 70년대부터 경제 개발하면서 올랐는데 그 과정을 보면 계속 이렇게 올라가지는 않았거든요. 올라가다가 좀 쉴 때도 있고요. 좀 조정이 될 때도 있고요. 최근 한 20년만 보더라도 뭐 대외적인 변수가 있을 수도 있고요. 우리 내부적인 요인이 있을 수도 있는데 IMF 98년도에 대외적이죠. 뭐 대외라고 할 수는 없다. 그렇죠. 우리 내부적으로 외환 위기죠. 경제 위기가 있었고요. 2008년도에는 이제 대외적으로 글로벌 서프라임 모기지론이 생기면서 글로벌 금융 위기가 있었고 2012년도 10년도에서 12년도는 대외도 아니고 우리 내부의 경제 위기도 아닌데도 집값이 조정될 때가 있었습니다. 최근 한 20년만 보더라도 한 3번 정도의 이런 위기가 있었고요. 그러면 지금이 몇 년도야? 2013년부터 올랐거든요. 2013년부터 회복을 해서 올랐다는 게 이제 얼마나 오르냐의 문제지 2012년도 바닥을 쪘고요. 서울 기준에서 13년도 회복을 했고요. 14년, 15년 이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건 아마 2016년부터 상승을 했는데 저는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니까 2013년부터 거래량은 늘어났고요. 조금씩 늘어났고 2016년부터 상승을 했는데 보는 관점에 따라서 2015년, 16년부터 보면은 한 6년, 7년 올랐고요. 2013년부터 보면 한 8년 정도 올랐기 때문에 많이 올랐다. 과도한 상승에 대한 피로감은 분명히 존재하고 제가 통계를 한번 뽑아봤거든요. 이게 리포트 작성하면서 쭉 보니까요. 재밌는 걸 하나 발견했습니다. 뭐냐면 2017년부터 지금까지 상승 폭이라고 하죠. 2017년 가격에서 2022년 초 1분기 가격을 비교하면 거의 2배 정도. 그러니까 시장 가치가 2배 정도 올랐더라고요. 진짜 재밌는 거예요. 서울도 그렇고요.
인천도 그렇고 경기도도 그렇고 대부분 그래요. 근데 좀 더 오른 지역이 있고요. 좀 덜 오른 지역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그렇고요. 더 많이 오른 지역들은 어김없이 조정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의왕, 뭐 화성 이런데 좀 조정이 되잖아요. 의왕 같은 경우는 GTX 소재 때문에 올라도 너무 많이 올랐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조정장을 보면 이게 뭐 집값 하락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과도하게 올랐으니까 시장 가치보다 더 올랐기 때문에 조정을 받는 게 정상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오르긴 했어요. 그래서 좀 조정될 때가 됐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규제들도 이제 최근에 좀 풀어준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저는 파격적으로 풀리지는 않으리라고 봐요. 네. 최근에 뭐가 풀렸냐면 양도세, 중과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1년간 면제가 됐잖아요. 1년간 면제되면서 뭐 여러 가지 몇 개들 일시적 2주택도 이제 2년으로 늘어났고요. 뭐 재기산도 폐지가 되고 했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왜 풀어줬을까? 집값 올리려고요? 그건 아니겠죠. 네. 어느 정부가 집값 올리려고 규제를 풀겠습니까? 시장에 매물을 좀 나오게 하려고. 우리 매물 동결현상 2020년, 2021년 왜 그렇게 많이 올랐냐면 거래량은요 2017년도가 제가 볼 때는 가장 많았던 것 같고요. 18년, 19년 갈수록 거래량은 계속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요? 네. 거래량은 줄어들었는데 네. 집값은 왜 이렇게 올랐냐면 자 거래량은 줄죠. 거래량이 주는데 공급 물량. 공급 물량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많이 지어대는 거. 절대적인 공급이 있는데 상기 신도시 막 발표하잖아요. 언제 입주하려고요. 입주하려면 아직 사전 청약만 하고 있잖아요. 본 청약이 빨라야 2024년, 2025년 정도 본 청약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입주는 2026년에서 2027년부터 아마 스타트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5년에서 한 8년 정도 계속 입주 물량이 나오는데 뭐 5년 후 얘기는 일단 넘어가고요. 네. 우리가 지금 고민할 문제는 아니니까. 그러면 자 공급이 첫 번째 부족하죠. 그다음 두 번째 상대적인 공급이 부족한데 이거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에 막혔잖아요. 3주택 이상이면 규제지역 3주택 이상이면 75%, 네. 지방세까지 하면 82.5%. 못 팔죠. 네. 한 10억 정도 남았어요. 10억 남은 분이 이제 중과세 대상이 되면은 7억 정도 세금을 내거든요.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없어지니까. 네. 팔고 싶으세요? 못 팔죠. 10억 남았는데 7억을 강제 존버해야죠. 그 네. 애국자가 될 수는 없잖아요. 네.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지만 저는 7억을 낼 만한 애국자는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대부분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 강제 존버로 들어갈 수밖에 없죠. 네. 팔고 싶은데 못 파는 거예요. 매물이 안 나오죠. 근데 이제 수요 측면에서 보면 공급은 줄어들었습니다. 자, 수요 측면에서 보면 거래량은 줄어들었는데 자,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2017년 이제 문재인 정부 출범하고요. 18년 기다렸죠. 집값 잡을 거야. 규제가 이렇게 나오는데 집값 잡히지 않을까? 2019년 네. 넘어가죠. 진짜 잡나? 2020년 코로나가 생겼는데 이제 폭등을 합니다. 폭등을 한다는 게 강남이 폭등하는 게 아니라 이제 외곽 지역들, 인천이라든지 이런 지역들은 뒤늦게 올랐어요. 강남은 2016년부터 올랐고요. 네. 인천이나 외곽 지역들은 2019년에서 2020년부터 폭등을 하는데 풍선 효과 때문에 폭등을 하니까 기다리던 실수요자들이 안 되겠다. 지금이라도 들어가자. 나는 벼락거지가 될 것 같아. 우리 포모 현상이라고 하잖아요. 미싱아웃 될 것 같은 두려움, 피해를 느끼면서 안 되겠다라고 이제 실수요자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2030 세대들 우리 연끌 하잖아요. 연끌. 사실은 2030 세대들이 주택 구매 연령이 아니에요. 주택 구매 연령은 언제 집을 사요? 보통 한 중년? 그렇죠. 네. 우리가 이제 저도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애들도 다 컸고요. 이제 언제 집을 사냐면 첫 번째 고민하는 게 결혼할 때. 결혼할 때 고민하잖아요. 집을 사야 되나? 전세로 가야 되나? 결혼을 하지 말까? 요즘은 그런 고민하더라고요. 근데 제 시대 때는 무조건 이제 결혼을 해야 될 때고. 두 번째 고민은 이제 아기가 태어났는데 안정적인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잖아요. 부모로서. 당연한 마음이죠. 이제 그럴 때 고민하는데 평균적으로 한 40세 정도 됩니다. 그래서 40에서 한 69세, 짧게는 59세에서 69세 정도가 주택 구매 연령이고요. 20대, 30대들은 사실 주택 구매 연령은 아니잖아요. 당장 집이 필요 없잖아요. 부모님 집에서 좀 거주해도 되고요. 결혼하기 전까지. 아니면 원룸이나 오피스텔 같은 구에서 월세나 전세로 이렇게 살아도 되는데 왜 이렇게 집을 사고 싶어 할까? 그러면 우선은 그 2030 세대들이 이번에 집을 이렇게 산 게요. 네. 지금 이 2020년대의 모습에 나온 현상인가요? 아니면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네. 물론 사는 분들도 있죠. 있는데 이렇게 작년 2021년, 2020년 통계를 보면 2030이 안 사는 게 아니라 원래 사기는 사죠. 근데
구매력이 제일 높았어요. 비중이 제일 높았단 그렇구나. 말이에요. 이거는 이례적인 현상이에요. 이례적인 거구나. 아니 2030이 무슨 돈으로 집을 사냐고요. 그리고 필요 없잖아요. 유튜브 방송 때문에 그런가요? 그 영향이 있어요. 그래요? 그것도 영향이 있는데 아무리 유튜브 방송을 하더라도 공감을 하지 않으면 안 사잖아요. 그러니까 왜 어떻게 그런 현상이 발생하느냐? 나 혼자 뒤떨어지니까. 자, 우리가 방송을 보면서요. 우리가 뭐 돈을 벌었어요. 보는 사람들이 막 배 아파할까요? 뭐 별로 배는 안 아플 거예요. 니들이 뭐 투자해서 니들이 뭐 잘 사니까 연예인들 뭐 제이니가 빌딩을 샀다. 뭐 뉴스 막 나오더라고요. 뭐 BTS 누구하고 네. 뭐 제주도 여행 갔다라는 뉴스도 나오는데 걔들이 빌딩 샀다라고 하면 열 받아요, 안 받아요? 그냥 뭐 딴 나라 얘기. 쥐들이 잘났으니까 사든지 말든지 무슨 상관이 있어. 우리가 열받는 건 어떨 때 열받냐면 내 친구, 내 동료 나하고 비슷한 레벨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술 먹다가 얘기 들어보니까 아이고 같은 레벨이 아니네. 옛날에는 내가 나았는데 학교 다닐 때 공부도 잘하고 내가 직장도 좋았는데 술 먹다 보니까 얘가 3년 전에 아파트를 샀는데 5억을 벌었대. 나는 뭐하고 살았지? 이제 막 자괴감이 막 스며들죠. 진짜 나 인생 진짜 나는 패배자구나. 막 괴로워하면서 투자해야겠다라는 이제 욕구가 막 솟아오르죠. 지금 안 사면 안 되겠고 친구가 또 막 부추기죠. 그러면 막 뛰어드는데 그런 사례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2017년 좀 빠른 분들은 2017년 정도에 투자를 많이 했거든요. 17년, 18년 올랐잖아요. 그러면 2019년, 2020년에 액션 결과가 나오니까 돈을 벌었는데 또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번 사람들은 꼭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입이 근질근질 하잖아요. 그래서 술 먹다 보면 괜히 막 불러대잖아요. 막 고기 사준다고 불러가지고 내 성공담을 막 얘기하다 보면 그걸 듣는 사람들은 나도 해야겠다라고 해서 제가 그런 상담을 많이 해줬는데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2030들이 이제 뛰어들기 시작하는데 돈이 없잖아요. 네. 그럼 2030만 불안하냐? 또 누가 불안하냐면 부모님들이 불안해요. 나는 이제 뭐 2030 부모님이니까 한 50대 정도 되죠. 50대, 60대 정도 되는데 나는 인생 뭐 그런 대로 살았어. 집도 있고 잘 살고 앞으로 노후 준비도 국민연금도 좀 받고 있는 집 한 채든 두 채든 하면 되는데 내 자녀, 아들, 딸 애들은 벼락거지가 될 것 같고 집을 못 살 것 같아. 지금 돌아가는 걸 보면. 그렇다고 내가 내 집을 언젠가는 물려주겠지만 요즘 그렇잖아요. 트렌드가. 내가 쓸 때까지 쓰고 죽을 때 상속을 하면 되지 내가 살고 있는 집을 이렇게 주진 않잖아요. 옛날 부모님처럼 그런 건 아니니까 사줘야겠는데 좋은 데 사주기는 또 부담스럽죠. 아무리 부모님이 강남에 거주해도 자녀 집을 강남에 사줄 수는 없거든요. 네. 그래서 선택지가 이제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마포, 옥수 금호동에 좀 많이 넘어갔죠. 압구정에서 다리 하나 건너면 옥수 금호동이잖아요. 그래서 네. 아파트를 사줬는데 그마저도 너무 많이 오르니까 이제 그것도 못 사주게 되죠. 그리고 나머지 이제 부모님들도 뭐 돈이 뭐 여유 자금이 10억 이상 되면야 어떻게든 하겠지만 그게 안 되는 분들은 불안하니까 이제 외곽 지역으로 자녀들 이름으로 이제 집을 사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들 이름으로 사죠. 그래서 2030 비중이 늘어났는데 자기 자본으로 사신 분들도 있고요. 부모님이 좀 도움을 주셔서 사신 분들도 있고 부모님이 다주택자 피하려고 이제 증여를 해주는 경우들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을 보면 결국에는 이렇게 맞물리니까 공급은 부족한데 수요는 거래량은 줄어들어도 이제 이 정도에서 결국엔 상대적인 비교거든요. 거래량이 이렇게 높은 레벨에서 비교가 될 수도 있고요. 내려가도 이렇게 비교가 될 수도 있는데 공급은 바닥이죠.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데 수요가 공급보다 많으니까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가격이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자 이제 앞으로 또 어떻게 될 것인가. 윤석열 정부 5년이 우리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안정된다라고 보는 게 이제 금리가 올라가는 거는 사실이고요. 과도한 상승에 대한 피로감도 있고요. 여러 가지 때문에 또 많이 올랐고 시장 가치 이상으로 올랐고요. PIR이라고 우리 소득 대비 레이시오, 프라이스 투 인컴 레이시오를 보면 많이 올랐어. 우리 사기 힘든 수준까지 갔어요. 그래서 안정이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리면 가격 떨어지냐, 뭐 폭락하냐, 뭐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폭락은 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거를 보더라도요, 폭락을 했던 시절은 경제위기, IMF나 글로벌 금융위기나 뭐 이럴 때 이제 좀 폭락을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차라리 폭락이 낫다라고 봐요. 폭락하면 주식도 그렇잖아요. 갑자기 또 떨어지면 네. V자 반등할 수 있잖아요. 네. 뭐 이유가 있잖아요. 뭐 불안감 때문에 폭락할 수도 있고요. 뭐 뜻하지 않은 사고가 생길 수도 있고 코로나 예상치 못하는 네. 뭐 불확실성이 있으니까 좀 많이 떨어졌다가 다시 다 회복을 했잖아요. 그런데 제일 무서운 거는 야금야금 이제 가랑비에 옷 젖는 거거든요. 저는 가랑비에 옷 젖는 거 제일 싫어하거든요. 네.
그건 나도 못 느끼는데 어느 순간 내가 젖었을 때를 느끼면 이미 늦었거든요. 우산 쓸 틈도 없어요. 나는 비가 오는 줄도 몰랐는데 이미 젖어 있는 게 그게 가장 무서운데 당장은 이제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 같고요. 서울 같은 경우는 왜 당장에 발생하지 않냐면 일단 입주 물량이 공급 부족해도 너무 부족해요. 진짜. 네. 서울은 재건축 재개발이 아니면 없잖아요. 뭐 어디다가 맞아요. 남산 밀어버리나? 안 되잖아요. 네. 국회 이전하고 그 자리에 지으면 만 세대는 지을 수 있으려나 모르겠는데 네. 그럴 리는 없잖아요. 세종시 이전하더라도 아마 여의도에는 아마 뭐 분점이나 본점을 두겠죠. 그러니까 서울은 공급이 기본적으로 부족하고요. 더 문제가 이제 더 안 나오네요. 계획보다 더 안 나올 거예요. 왜? 자재비가 지금 폭등하잖아요. 건설회사들이 못 짓습니다. 네. 짓고 싶어도. 그 분양 취소했다고 하더라고요. 손해니까요. 아니 어느 미친놈이 손해보고 장사하냐고요. 맞아요. 지금은 공사하면 손해예요. 왜?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표준 건축비를 정해주는데 그렇죠. 물가는 30% 올랐는데 자재비가 30%, 재료비가 소위 말해서 30% 올랐는데 판매 가격은 내가 돈가스 가게를 하는데 돈가스 재료비가 30% 올렸는데 판매가는 고정시켜 5%만 올려준대요. 네. 어떤 선택을 할까요? 때려치지. 네, 그렇죠. 나 돈가스 안 팔래. 자 그냥 라면 팔고 말래. 뭐 이렇게 되거든요. 지금 건설회사들이 그런 상황입니다. 둔촌주공 사태도 네. 그 속은 결국에는 분양가 상한제와 이거 시공, 공사비가 꼬여 있거든요. 그렇다면 2023년에 그나마 예정되어 있던 한 2만 4천? 뭐 2만 3천 호 정도 네. 예정되어 있는데 맞아요. 제가 볼 때는 뭐 둔촌 주공 펑크 나면서 이미 물 건너갔고요. 만 세대도 안 나올 것 같아요. 분양 물량도 입주 물량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다면 서울은 줄줄이 펑크가 뽕뽕뽕 나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공급 물량이 부족하고요. 그 불안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에그 프라이 이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저수지 이런 네. 노란자는 제일 늦게 식는다. 뭐 저수지 물은 뭐 마지막까지 남아 있다 뭐 있잖아요. 지금 불안하니까 똘똘한 한채 현상을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네. 똘똘한 한채 현상이 어떤 뭐 제가 보는 관점인데 똘똘한 한채 현상을 저는 불안하니까 아무거나 사서 투자해서 이제 돈 버는 시대는 지나가고 있다. 앞으로는 또 올 수도 있겠지만 지금 흐름에서는 왜? 우리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선당 후곰이라 그랬잖아요. 분양시장에서 먼저 당첨이 되고 맞아요. 나중에 고민하자. 이제 트렌드 바뀌었잖아요. 선곰 후당. 먼저 고민 좀 하고 할만해? 그러면 이제 당첨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똘똘한 한 채의 현상을 저는 대변해 준다라고 보는데 자 똘똘한 한 채도 한 2, 3년 전만 하더라도 뭐 세금이 무서워서 많이 가지면 안 되니까 똘똘한 한 채를 갔지만 지금은 이제 그 단계를 넘어서 아무거나 사면 안 되겠구나. 네. 좀 더 가치 있는 지역. 그러니까 강남은 지금 오르는데 외곽 지역들 빠지는 게 불안하니까 그래도 서울에서도 강남은 좀 마지막까지는 가지 않을까라는 심리가 저는 반영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있는 집 팔고 그냥 강남으로 가든지 마지막 한 채는 버텨보자라는 심리가 있기 때문에 주택시장의 안정이 뭐 되겠죠. 시간이 지나면 되는데 서울은 폭락까지는 가지는 않을 것 같고 여전히 수요층이 두텁고요.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 사람들만 투자하는 거 아니잖아요. 네. 우리가 뭐 지방이라고 한다면 뭐 예를 들어서 창원이나 뭐 제주도 같은 경우에 물론 투자 수요가 이제 열정이 있는 분들 유입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이제 그 지역 주민들이 이제 많이 사고요. 외지 투자자들이 좀 들어오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뭐 그냥 대한민국 전체가 주목하고 있는 다 주목을 하고요. 기회만 되면 들어오고 싶고요. 강남 아파트도 아마 한 20% 정도는 아마 외지인들이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지방의 부자들 중에 서울 강남 아파트 안 가지고 계시는 분 있나?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제 아버지 친구분을 한번 만났는데 돈이 좀 있어요. 돈이 많은데 강남에 아파트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이제 비워둬요. 왜 비워두냐면 그냥 자기 한 번씩 뭐 건강검진 받고 올라왔을 때 별장처럼 쓰고 강남 아파트에 굳이 뭐 전세 줘가지고 남 돈인데 어차피 돌려줄 건데 네. 좀 편하게 쓰고 해서 그 왜 사셨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집 하나 있으면 좋잖아. 서울에 강남에 뭐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저는 제법 있으리라고 봐요. 물론 비워두진 않고 이제 전세를 주겠죠. 그래서 서울은 수요가 굉장히 풍부하다. 특히 강남 같은 경우는 미국에 계시는 분한테 얘기를 하면은요, 이제 뭐 한국 떠나지 몇십 년 되신 분한테 이제 투자하고 싶다라고 하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승북구, 뭐 장인 뉴타운이 좋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머리 걸쩍걸쩍 긁을 거예요. 잘 모르니까
뭐지? 하는데, 뭐, 강남 얘기하면 강남 모르는 사람이 있나? 뭐, 강남 스타일도 알고. 그러니까 무조건 먹히고. 강남, 잠실 뭐 이런 거 다 들어봤거든. 용산. 워낙 수요층이 두텁다. 그래서 쉽게 떨어지지는 않는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뭐, 기준금리 인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면, 저는 한 2025년 정도 보고 있어요. 지금 당장은 이제 약간 이렇게 약간 좀, 많이 오르지는 않고 약보합세 정도 이렇게 갈 것 같고요. 인기 지역들은 좀 강세를 띌 수도 있는데 2025년 이후에는 한 번은 좀 조정기가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오냐면 금리 올라가죠. 상승에 대한 부담감이 있죠. 사람 심리가 불안해도요. 다 던지지 않아요. 사람 마음 똑같잖아요. 좀 불안해도 1년은 버텨. 어떻게 되겠지. 뭐 주식시장 모르잖아요. 모르는데 일단 가보잖아요. 지금 막 던지는 사람들은 뭐 일부는 있을 수는 있지만 또 반등할 거야. 근데 그게 주식이야 워낙 반응 속도가 빠르지만 부동산은 이제 좀 천천히 이렇게 후행 지표이기 때문에 1년은 가는데 중간에도 약간 반등도 하고요. 좀 떨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가요. 이렇게 떨어지지 않고요. 오를 때도 이렇게 오르지 않습니다. 오를 때도 이렇게 가잖아요. 우리 2019년도에도 좀 조정기가 있었고요. 2018년도에도 파리 대책 나오고 한 달인가 두 달인가 조정기가 있었는데 하락할 때도 이렇게 계단식으로 약간씩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조금 떨어지면 또 대기 수요들이 들어옵니다. 그럼 약간 반등했다가 약간 떨어졌다 이렇게 가거든요. 그런데 2015년 넘어가게 되면 상기 신도시 입주 물량들이 나와요. 그래서 입주 물량이 나오면 이제 맞아 떨어지죠. 공급은 좀 늘어나는데 서울은 아니더라도 서울 외곽 지역에 공급 물량이 좀 늘어나면 상승에 대한 피로감 3년 정도 굉장히 좀 피로감이 있었고요. 기준금리도 올라가고 입주 물량 늘어나면 좀 조정기가 있지 않을까. 과거 사례가 있죠. 저는 과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 미래를 바라보는 거울이니까. 2기 신도시도 그렇고요. 1기 신도시도 그렇고요. 입주할 때 다 안정적이었어요. 부동산 시장이. 1기 신도시 1992년, 93년도에 입주를 했는데 IMF 터지기 전까지 IMF는 이제 별도로 보더라도 그 전까지 주택시장이 굉장히 안정을 찾았죠. 그래서 우리 역대 정부 중에 부동산 때문에 골치가 안 아팠던 정부가 김영삼 정부. 왜? 노태우 정부 때 1기 신도시 했거든요. 그래서 그 열매를 김영삼 전 대통령이 따먹었죠. 왜? 부동산 때문에 골치 아플 게 없어. 공급 물량이 막 쏟아져 나오고 규제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집값이 안정되니까 집값이 안정되는데 어느 정부가 규제를 풀거나 규제를 묶거나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굉장히 안정적이었고요. 2기 신도시도. 1기 신도시는 좀 예외예요. 왜 예외냐면 군사정부 시절 특징도 있었고요. 좋은 땅도 있었고요. 거의 발표하고 5년 만에 입주하거든요. 엄청 빠르게. 지금은 이제 그런 시절은 없어요. 나라에서 밀어붙이면 되는 시대는 없잖아요. 토지 보상하면 마음에 안 들면 뭐 머리 둘러매고 막 하잖아요. 그 시절에 그런 게 어딨어. 그냥 수용해버리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1기 신도시는 그렇고요. 이제 2기 신도시부터 우리가 좀 예의주시를 해야 되는데요. 2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노무현 정부도 이제 발표를 합니다. 뭐 위례라든지 광교라든지 발표를 하는데 왜 발표를 하느냐? 집값 잡으려고. 집값이 오르니까 공급 물량을 늘려야 되잖아요. 가장 손쉽게, 가장 빨리, 가장 많이 공급을 할 수 있는 게 신도시잖아요. 우리 재건축 재개발 한번 하려고 해보세요. 주민들이 이해관계 복잡하죠. 절차 복잡하죠. 사업시행 계획도 받아야 추진위도 만들어야 되죠. 조합 설립해야죠. 건축심의 받아야지. 사업시행 계획인가 받아야죠. 관리처분 받아야지. 어느 세월에 하냐고. 근데 신도시는 구역 지정해가지고 줄 거고 특별법에 의해서 수용해버리고 지어버리면 끝나잖아요. 그래서 한 8년 정도 재건축 재개발이 시작부터 한 15년이 걸리면 신도시는 8년 정도 반 정도 걸려요. 물량도 되게 많죠. 깨끗하게. 그러다 보니까 자 발표를 합니다. 발표될 때는 이제 고점이에요. 과열 시점에 하는데 이제 8년이 지나면은요. 부동산 시장이 8년이 계속 상승을 갈 수는 없거든요. 자 신도시 발표될 때 과열이 되면 바로 신도시 발표되는 건 아니고요. 문제가 오전에 이미 올랐어요. 그래서 2018년, 19년에 상기 신도시 발표했잖아요. 이미 16년, 15년부터 올랐는데 3년 오르고 나니까 이제 발표를 하죠. 8년 후가 되면 2025년, 2026년 정도에 입주가 시작될 텐데 부동산 시장이 제 생각에는 그때까지는 버텨주지 못할 것 같습니다. 조정기가 옵니다. 2기 신도시도 그랬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역사는 반복이 된다는 게 저는. 그래서 한번 그렇다고 너무 불안해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게 그 시기가 지나면 또 다 회복을 해요. 그래서 2기 신도시, 위례 신도시도 미분양이 났었거든요. 그래요? 사람들이 상상이 안 돼요. 지금 뭐 이걸 못해서 안다는데 제가 그런 상담까지 했다니까요. 돈 받고 상담, 이제 저를 만나면 이제 유료 상담인데 어떤 분이 부부가 찾아왔는데 부부가 엄격결에 넣었는데 위례 신도시가 두 분이 다 당첨이 돼요. 지금은 규제 때문에 세대 주만 되지만 그때는 다 가능했거든요. 두 분이 위례 신도시 당첨이 됐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 당시 분위기가 좀 안 좋았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구나.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둘 다 포기를 해야 되나. 그래서 제가 그러지는 마시고 능력이 되면 나중에 회복을 하니까 둘 다 가지고 가시고 도저히 안 되면 하나만 포기하시라고 했는데 몇 년 후에 한번 연락이 왔더라고요. 다행히 두 개를 다 가지고 가셨다. 그래서 대박이 났죠. 그럼 30억 바로 그냥. 그게 끝이더라고요. 맛있는 거 안 사주고. 자,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동탄 이신도시 뭐 당연하고요. 광교도 그렇고요. 광교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제일 좋은 자리가 뭐 피 몇천 안 하던 시절도 맞아요. 있었고요. 그거 후회하시는 분들. 동탄 이신도시는 어마어마했습니다. 저희 물량이 많았거든요. 미분양 동탄 많고. 이신도시 물량이 10만 원 정도 되잖아요. 분당보다 많으니까. 그러니까 심지어 그런 경우들도 있었거든요. 2013년인가. 입주할 때 이제 입주를 앞두거나 분양권 시절이에요. 네. 분양을 하고 이제 입주를 앞두는 중간 정도에 시장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박근혜 정부에서 1주택자 집을 사면 뭐 양도세 특례해주죠. 5년간 양도세 면제를 해주고. 자, 그렇게 일이 벌어지니까 물량은 많죠. 팔려는 사람들은 되게 많습니다. 규제를 풀어줘도 안 싸요. 사람들이. 사람 마음이 참 그래요. 풀어줘도요, 시장에 한번 침체가 돼버리면 안 사고요. 그렇죠? 또 규제를 해도 한번 올라버리면은 그래도 계속 오르는 게 이게 부동산이거든요. 폭주기관차하고 비슷하거든요. 브레이크를 잡아도. 그런 거를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교육도 받고 네. 또 이제 대표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면 이제 그런 걸 들어서 지식으로 갖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 또 안 벌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전혀. 전혀. 이론과 현실은 다르고요. 경험해본 사람들은 좀 알 수는 있는데 네. 머리하고 이건 달라요. 왜? 우리 40년, 50년 동안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심리는. 알아도 그럼 2012년도에 IMF 때 떨어졌다가 올랐죠. 네.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했죠. 경험했잖아요. 그럼 떨어지면은 반등하는 걸 아는에도 불구하고 2012년도에 왜 투자를 안 했냐고요. 그때 잠실주공 5단지가 얼마 하신 줄 아세요? 2012년도. 10년 전. 잘 모르겠습니다. 8억 6천에서. 8억 6천, 8억 7천. 전세 3억 5천. 지금 그 25억 정도 하는 거죠. 25억 더 하겠죠. 네. 그러면 5억 있으면 투자할 수 있었거든요. 그때 왜 안 하셨냐고. 5억이 없었다고요? 5억 없는 분들이 어쩔 수가 없지만 5억 있는 분들 많잖아요.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왜 안 했냐고. 다 알고 있는데. 알고 있어도요. 그 상황이 되면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탄 이신도시 같은 경우는 심지어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자, 매물 리스트가 있죠. 네. 신도시 가면 이제 지도가 나오잖아. 토지 이용 계획이 나오거든요. 이게 뭐 학교는 어디고 뭐 B1 블럭, B2 블럭, A2 블럭 지도 쫙 있잖아요. 맞아요. 딱 보고 이제 원정 투자가 들어옵니다. 서울 분들은 겁이 나서 투자 못 하고요. 우리 속된 말로 쫄아가지고 쫄아서 투자를 못 해요. 네.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 사람 마음은요. 오를 것 같은 기대감이 있을 때 투자를 하지 절대 떨어질 것 같으면은요. 아무리 저렴해도 투자 안 합니다. 그게 우리 모든 사람들의 99%의 마음이에요. 아니 떨어지는 칼날을 어떻게 잡냐고요. 그래서 서울 사람들은 투자 안 하고요. 부산, 창원에서 원정 투자가 들어옵니다. 부산은 2012년도 안 떨어졌거든요. 그때 올랐죠. 서울이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에 날아다녔는데 그때 부산은 분위기가 좀 안 좋았고요. 부산이 좀 늦게 이제 불이 붙었거든요. 네. 서울은 2012년도에 죽 섰는데 부산은 죽을 안 썼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산에 있는 분들은 안 쫄았지. 그래서 원정 투자가 들어오는데 매물 리스트가 있으면 분양가가 3억 7천 정도 했어요. 34평이 동탄 이신도시가. 그러면 계약금 10% 들어가죠. 3,700만 원. 무피 물건도 있고요. 위치 좀 안 좋은데 시범 단지 중 시범 단지가 제일 좋은 데거든요. 브랜드 좀 없는 데는 마이너스 500도 있고요. 마이너스 500은 분양가에서 500을 깎아주는 거예요. 또. 하고 진짜 좋은 물건들 막 골프장 조망이 나오는 거는 피 2,000, 3,000씩. 그러면 한 5,000 있으면 하나 잡아요. 중도금 무이자 대출이 되니까. 그러면 2억 있으면 3개, 4개씩 잡거든요. 많게는 5개까지도 잡을 수 있고. 그럼 동그라미 치는 거지. 지도 보고. 요거 내 거. 요거 내 거. 요거는 내 친구 거. 그렇게 주워 담는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는 투기가 아니었어요. 왜? 정부에서 사라고 했어요. 제발 좀 사줘. 그렇죠. 너무 침체가 되니까 안 되겠어. 제발 좀 해줘. 망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때는 애국자였어요. 문재인 정부 때 집값이 올라가니까 이제 다 역적이 돼버렸는데 그때는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서울 사람들은 안 샀단 말이에요. 못 샀지. 무서워서. 근데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물론 그 후로 이제 엄청나게 올랐죠. 한 3천? 5천 투자해가지고 10억 갔으니까 투자 대비 20배가 올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앞으로도 이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3기 신도시도 입주 물량이 나올 때 맞아 떨어지잖아요. 자, 2018년, 19년도 과열이었고요. 2026년이 될지 2025년이 될지 2027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때부터 한 3년에서 5년 정도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 가격이 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 게 쫄지 마시고요. 쫄지 마시고 그걸 오히려 기회로 삼는 게 저는 현명한 우리 투자자의 방법 아닐까. 시장은 항상 변동이 있고요. 리스크 없는 투자 없잖아요.
리스크를 제거하고 싶으면 안 하면 돼요. 주식도 하지 마시고요. 코인도 하지 마시고요. 부동산 하지 안 하면 안 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투자는 리스크를 안고 있습니다. 이게 리스크가 싫으신 분들은 못 하시는 거예요. 주식도 마찬가지고 코인도 마찬가지고 부동산도 항상 리스크는 안고 가야 돼요. 네. 우리가 안고 가는 거예요. 투자는. 안고 가는데 어느 정도 수준으로 가느냐. 내가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가 관건이죠. 그래서 지나치게 저는 제일 이제 걱정되는 게 연끌하신 분들. 지금. 네. 작년, 재작년에 연끌하신 분들 중에 여유 자금으로 좀 하신 분들은 괜찮아요. 부모님 네. 도움 받아도 괜찮아요. 왜? 부모님 돈이 안 갚아도 내 돈인데 은행처럼 들어오지 않잖아요. 자, 괜찮은데 참 걱정되는 게 그런 분들이 좀 있었어요. 일부 유튜브들도 막 부추긴 부분도 있는데 한 명은 혼인신고 안 하고요. 한 사람은 담보대출 받고 한 사람은 세입자 전입신고 해가지고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그런 경우도 있어요. 네, 그 많은 유행을 좀 했죠. 현장 부동산에서도 좀 부추기고. 그러면 자, 돈이 부족하신 분들은 담보대출 받죠. 40에서 50%, 60%, 생애 최초는 70%까지 나오죠. 전세자금 대출 받잖아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인 이름으로 사면 부인은 담보대출 받고요. 남편은 세입자로 들어와서 전세대출 받고 혼인신고 안 하니까 남이잖아요. 그리고 자기 자금 좀 보태면 1억, 2억 가지고 10억짜리 아파트를 샀단 말이에요. 그래서 올라가주면 괜찮아요. 올라가주면 다 관리가 되는데 이게 떨어지게 되면 금리는 올라가죠. 대출 이자는 올라가죠. 집값은 떨어지게 되면 그런 분들이 이제 리스크에 굉장히 좀 취약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좀 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리스크 관리라고 한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대출 이자는 2배 정도 오를 수는 있다. 작년, 재작년보다는. 네. 그럼 이자 2배 정도는 낼 수 있는 몇 년 동안 한 3년 갈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요. 과거를 보니까. 그러면 3년 정도는 대출 이자를 2배 정도 내면서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는 능력이 된다면 저는 투자하신 분들 중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나중에 바닥을 찍고 또 회복을 하니까 그게 안 되는 분들은 이제 지금부터라도 시간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으니까 신용대출 받으신 분들은 좀 갚아도 되고요. 좀 이렇게 좀 관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혹시 지금 시점에서 서울 수도권에 좀 많이 오른 지역에 좀 주택을 마련하려고 했던 분들은 네. 조금 미뤄도 될까요?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 그거는 저는 상황에 따라서 하는데 무조건 미루는 거는 저는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자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 돈을 좀 가지고 있다가 2025년에 그때 사면 되겠구나. 예측이고요. 2025년에 안 떨어지면 또 어떡할 거야. 아니 금리가 안 오르면 어떡할 거야.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요. 제가 실수요자들은 저는 필요하면 사라고 하거든요. 제가 경험상 내린 결론은요. 필요한 사람들은 해도 된다. 항상 부동산은요. 필요한 사람들이 승자였습니다. 어떨 때 필요하냐고요? 전세 살다가 집주인이 올려달라고 그래요. 더러워가지고 나 집 산다. 대부분 그렇게 집 사요. 더러워서 집 샀는데 집값이 올라. 그래서 1주택이 된 거고요. 요즘처럼 유튜브를 보고 공부해서 이렇게 투자하는 시절은 몇 년 안 되잖아요. 그것도 장이 좋으니까. 주식이든 코인이든 부동산이든 돈 벌었고요. 아무리 유튜브 봐도 장이 안 좋을 때는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는데 자 이런 경우가 있을 수는 있어요. 제가 실수요자들은 왜 사도 된다. 필요하면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게 내가 집을 무주택이거나 1주택이 있는 분들이 팔고 현금 가지고 있다가 몇 년 후에 떨어지면 사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두 가지 경우를 좀 나눠서 생각을 하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자 무주택자들은요. 필요하면 집을 사요. 사서 내가 리스크 되는 범위 내에서 산 다음에 오르면 땡큐고요. 떨어지면 기다렸다가 잘 살다가 내가 거주해도 되고요. 전세 줘도 되고 열심히 살다 보면 좀 떨어져도 부동산의 장점이 있잖아요. 주식도 마찬가지지. 안 팔면 손해본 게 아니잖아요. 물론 평가 금액이 좀 마이너스가 날 수도 있는데 그거 안 보면 되는 거고. 휴지 조각? 우량주들은 휴지 조각 부동산도 아주 특별한 경우 아니면 이번에 루나 코인인가 그거는 제가 잘 모르지만 그런 경우 아니라면 휴지 조각까지는 가지는 않거든요. 그렇다면 그냥 내버려 둬도 되고 내가 자 그럼 1주택 있는 분들은 저는 무조건 1주택은 보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절대 팔지 마시고요. 왜? 집 하나 있는데 팔아버리면은요 처음에는 그런 기분이 들어요. 집값이 좀 떨어지면은 왠지 내가 잘한 것 같고, 아유, 진짜 타이밍 잘 잡았네, 내가. 나 똑똑한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때부터 막 불안해요. 처음부터 무주택인 분들은 모르잖아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안다고, 처음부터 무주택인 분들은 모르는데, 1주택이 있다가요, 무주택이 되면은 엄청나게 불안하거든요. 뉴스에 다시 오른다는 뉴스만 보면 머리 쥐어뜯고요. 난리가 나거든요. 굉장히 불안해요. 그래서 똑같은 집을 사신 분들을 제가 봤거든요. 자기가 팔았는 집을 돈을 더 주고 똑같은 집을 사는 거야. 네. 너무 불안하니까.
그런 일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1주택자나 무주택자들은 필요하면 사면 되고요. 신용대출은 받지 마시고요. 1주택자들은 뭐 1주택 중에 그럴 수는 있지. 좀 더 좋은 똘똘한 채나 상급지로 갈아타는 거는 괜찮아요. 팔고 갈아타는데 자 우리가 유의해야 될 점은 제가 이런 경우를 많이 봤고요. 최근에도 이제 연락을 오는데 갈아탈 집을 먼저 사요. 1주택, 2주택이 되는 건데 그게 조금 불안한 게 자 갈아탈 집을 먼저 사고요. 내 집을 팔려고 하면 사람들은요 대부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집보다 좀 더 상급지나 좀 더 기대감이 있거나 호재가 있는 지역들 예를 들자면 뭐 성남에 무슨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분당 신도시로 가고 싶은 거예요. 1기 신도시 재건축 호재가 있으니까. 그럼 먼저 아파트를 잡아요. 근데 요즘 1기 신도시가 재건축 때문에 좀 핫하잖아요. 분당 일산들이. 샀는데 내 집이 안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되게 급하신 분들, 막 뻥줄이 타시는 분들이 되게나 많은데 잘 안 팔리거든요. 요즘 거래량이 좀 많이 줄어들었고요. 시장에 약간 좀 분위기가 좀 달라지긴 했어요. 안 팔려요. 그래서 이렇게 돼버리면 나중에 속된 말로 집어 던져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일시적 2주택이 2년으로 됐지만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무조건 내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먼저 잡는 거는 곤란하고요. 실시간으로 움직여야 돼요. 팔고 바로. 그래서 내 집이 계약될 것 같으면 내가 사고 싶은 1기 신도시나 이런 지역들 바로 사서 바로 이렇게 실시간으로 갈아타야지 사고 여유를 두고 내 집을 나중에 팔아야지 해서는 저는 절대 타이밍을 잡을 수는 없다. 굉장히 위험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렇게 갈아타는 거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거로 상급지로 갈아타는 거는 괜찮은데 뭐 그냥 다 팔고 현금 가지고 있다가 유튜브 보니까 그래 3년 5년 현금 가지고 있다가 떨어지면 사야지 하면 굉장히 불안하고요. 그렇게 안 될 확률들도 항상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하지 마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1주택은 이제 심리적인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보험, 심리적 보험이라 생각하고 가지고 가되 그리고 필요가 있으면 사되 근데 또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 이자가 이율이 올라서 그렇죠. 한 3년 정도는 버틸 수 있다면 연끌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그렇죠. 이자 내면서 버티는 거죠. 네. 결국 기다린 사람한테 기회가 오잖아요. 주식도 마찬가지잖아요. 불안해서 팔아버리면 나중에 내가 왜 팔았지?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괜찮은 아파트, 우량주, 주식도 마찬가지고 그렇다면 좀 장기적으로 좀 갈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너무 단기 흐름에 일희일비 안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코인 하는 것도 아니고 막 너무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좀 길게 바라본다면 뭐 약간 조정될 수도 있죠. 근데 우리가 길게 보면은 7년? 8년 동안 두세 배 상승하잖아요. 두세 배 상승하고 조정이 되면 한 20, 30% 정도 조정이 되거든요. 네. 아니 3배 오르는 거는 기분이 좋고 20, 30% 떨어지는 거는 절대 안 돼라고 하면 그거는 그렇죠. 도둑놈 심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아까 좀 궁금해진 게 그 1기 신도시랑 2기 신도시는 그런 대로 위치가 그래도 좀 서울에 붙어 있잖아요. 근데 3기는 좀 봤을 때 좀 거리가 좀 서울하고 좀 멀지 않나요? 아니에요. 1기 신도시는 당연히 좋고요. 1기 신도시는 위치가 너무 좋죠. 분당 같은 경우도 좋죠. 그거는 그 박정희 전 대통령이 헬기 타고 다니면서 분당 신도시 땅은 요긴하게 쓰니까 아껴둬라고 할 정도로 위치가 너무 좋잖아요. 너무 좋은데 2기 신도시는 조금 떨어져 있죠. 동탄 신도시. 물론 뭐 광교나 판교 같은 경우는 좋지만 파주도 있고요. 김포도 있는데 3기 신도시는 2기보다는 좋아요. 아 그래요? 지도 한번 보세요. 그 고향의 창릉 신도시. 창릉 신도시는 굉장히 가까워요. 상암하고 굉장히 가깝고요. 하남의 교산 신도시도 멀지 않아요. 별내 다산하고 가까워요. 좀 물량이 작지 않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왕숙이나 약간 왕숙이 68,000 정도 많죠. 왕숙이 위치가 안 좋냐 그러면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남양주 같은 경우도 다산 신도시, 별내 신도시 괜찮잖아요. 물론 위치를 분당 신도시 정도로 기대하면 그거는 상대적인 비교가 너무 심한 거고요. 엄청나게 외곽은 아니라는 거죠. 왕숙 신도시도 우리 다산 신도시도 많이 올랐잖아요. 맞아요. 많이 올랐죠. 별내도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죠. 그러면 만약에 투자자 관점이라면 많이 오르면 되지. 뭐 이게 뭐 제가 특정 지역을 언급하면 미안할 수도 있지만 요즘 강원도도 많이 오르잖아요. 그런데 뭐 남양주 왕숙이 그게 위치가 멀다? 저는 물론 강남이나 남부권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마음의 거리가 멀게 느껴질 수는 있는데 그쪽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저는 왕숙이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 정도면 됐고요. 인천 계양이나 부천 대장도 위치 좋잖아요. 좋죠. 김포공항 위치잖아요. 그렇죠. 좋죠. 거기 옆에 바로 인천 계양 신도시가 있죠. 안 좋은 데가 어디 있어? 하남교산? 하남교산도 위치 좋죠. 너무 좋죠. 교산. 광명이 이제 좀 늦게 발표하긴 했는데 광명도 개발만 되면 위치 좋잖아요. 그럼 다 좋잖아요. 그렇구나. 3기 신도시 위치 좋아요. 2기보다 더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3기 신도시는 진짜
야, 이게 저는 마지막 신도시라고. 우리 인구 구조상 4기 신도시는 잘 안 나올 것 같거든요. 3기가 마지막일 것 같아요. 운 좋게 문재인 정부 때 집값이 올라가면서 3기 신도시가 이제 탁 터져졌는데 사실은 안 나올 뻔했죠. 박근혜 정부 때 신도시 개발 안 한다라고 했잖아요.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다라고. 다행히 다행은 좀 그런가? 집값이 올라가면서 3기 신도시가 나왔는데, 야, 저는 이거 진짜 기회라고. 무주택자들한테도 기회고요. 지금 2030들한테도 기회고요. 왜 기회냐면 지금 사전 청약은 사실 잘 안 돼요. 경쟁도 치열하고 물량이 얼마 없는데 본 청약 물량이 나올 때 물량이 굉장히 두텁고요. 굉장히 많이 나오고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약간 좀 조정이 되면 경쟁률도 좀 떨어질 수도 있고요. 앞서서 이야기했듯이 진짜 침체가 온다면 미분양도 날 수도 있고요. 경쟁률도 떨어지니까 당첨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분양권 같은 경우도 집값이 좀 조정이 되면 규제가 풀리거든요. 전매제한 같은 거 풀리면 네. 분양권 매물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당첨된 분들 중에 투자 목적으로 받은 분들 불안한 사람 마음 똑같아요. 불안하면 팔고 싶거든요. 그런 물량들 제가 앞서서 얘기했잖아요. 동탄 2신도시도. 그러면 2012년도에 동탄 2신도시 투자하신 분들이 진짜 배짱이 두둑하고 미래를 알아서 투자했을까요? 그때도 불안했어요. 불안한데 부산에 있는 분들은 이제 좀 용기를 낸 거고 서울에 계시는 분들은 용기가 안 난 건데 3기 신도시도 똑같은 상황이라면 기회를 마련하지 못하셨던 분들 가격 메리트 있잖아요. 3기 신도시 비싸지 않아요. 네. 주변 시세보다 60에서 한 70% 많게는 80%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또 신도시잖아요. 교통 좋지. 학군 좋지. 새 아파트에. 공원 옆에 있지. 신도시가 얼마나 계획도시 좋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회는 2030들 또는 부모님 세대 중에도 이 방송을 보는 부모님 세대 중에도 우리 애들이 지금 20대 초반이야. 이런 분들이라면 저는 요거 좀 관심 있게 보다가 애들한테 요거 하나씩 분양권 하나씩 꽂아주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 아닐까. 진짜 기회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희망하지 말고 또 기회가 올 수 있으니까 희망을 갖고 지금부터 모으면 되겠네요. 그럼요. 네. 2012년도에 네.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도 사람이니까 집값이 떨어지잖아요. 진짜 끝난 줄 알았어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2012년도 너무 무섭더라고요. 전문가신데도 그러셨어요. 우리가 미래를 모르잖아요. 주식 전문가는 주식 떨어질 때 안 무서울까요? 네. 근데 2012년도가 왜 무서웠냐면요. 일반 아파트들은 20에서 30% 정도 떨어졌는데 재건축이나 재개발 아파트들은 전세 레버리지가 안 돼서 좀 많이 떨어졌어요. 개포주공 같은 경우에 1단지 13평인가? 2010년도에 한 11억 정도 했었어요. 2011년도 되니까 8억까지 빠지더라고요. 8억 2천, 8억까지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가 바닥인 줄 알았거든요. 더 빠져요? 2012년도 되니까 5억 7천까지 빠지더라고요. 와. 그럼 2년 만에 반토막이 나는데 이제 머리가 하얘지죠. 와, 큰일 났다. 직업을 바꿔야 되나? 부동산 조졌는데? 탈출해야 되나? 라는 생각도 들고요. 제 손님들도 이제 막 투자를 하잖아요. 전화번호를 바꿔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아니, 2년 만에 반토막이 나는데 머리가 하얘지지 않겠냐고요. 그것도 강남인데. 그렇죠.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더라는 거죠. 근데 지나고 나니까 그때가 바닥이었고 뭐 좋은 시절이었고 하지만 그때는 두렵습니다. 항상 투자할 때는 두려워요. 그래서 그때 사신 분들은 큰 용기를 내신 거고요. 그러니까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앞으로도 기회가 오고 지금 끝났어. 내 생에 이제 투자할 기회는 없어. 저는 그런 게 없다라고 봅니다. 노무현 정부 때도 똑같았고요. 90년대도 똑같았기 때문에 기회를 잡은 분들은 잘 관리하면서 이렇게 하면 되고요. 기회를 못 잡은 분들 많이 있잖아요. 절대 실망하지 말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3기 신도시의 그 입지가 괜찮기 때문에 1기 신도시 때나 2기 신도시 때나 이런 역사가 반복될 수 있다. 분명히. 정확한 시기는 못 맞추지만 그래도 그런 기회가 올 수 있다. 반드시. 저는 반드시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미래는 이제 알 수 없는 일이고 너무나도 많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지만 말씀해 주신 대로 뭐 좀 다른 변수가 좀 고정되어 있다고 봤을 때 뭐 금리 인상이나 과도한 가격 상승, 그다음에 현재의 규제 완화 이런 속도를 좀 봤을 때 공급이나 이런 문제를 봤을 때는 한 2025, 26년 그때 되면 뭐가 한번 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 얼마 안 남았는데요? 그런가요? 네. 별로 안 길게 느껴지는데요. 한 3년? 2, 3년이니까 안 길 수도 있어요. 안 길 수도 있는데 우리가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는 강물에 흐르는 강물에 그냥 몸을 맡기면 그냥 순응을 하면 되거든요. 오르면 오르는 대로 흘러가면 흘러가는 대로 조정이 되면 조정이 되는 대로 잘 견뎌낸다면 우리가 뭐 투기꾼도 아니고요. 그게 뭐가 문제가 될까? 단 리스크 관리가 안 되는 분들은 굉장히 고통스러울 수는 있죠. 그러니까 대출을 좀 많이 받으신 분들은 특히 신용대출 받으신 분들은 시간 3년 남았잖아요. 좀 대출 좀 상환해도 되고요. 뭐
주택수가 좀 많아. 내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많았다면 이번에 양도세, 중과세 면제되는 기간에 좀 줄여도 되겠죠. 내가 좀 무리하게 능력이 되면은 괜찮은데 능력이 안 되는데 4주택, 5주택이 됐다. 아, 금리 2배 오르면 나 안 되는데?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라는 분들은 한두 개 정도 좀 아니면 두세 개 정도 좀 조정을 하고 무주택으로는 가지 마시고요. 좀 조절을 해서 늘렸다가 줄였다가 하는 거지 극단적으로 무주택으로 가버리거나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러면은 대표님 네. 또 한 번 궁금해지는 게 이게 부동산이 서울 수도권하고 지방의 뭐 몇몇 지역하고 이게 사이클이 다르다고. 네, 사이클 다르죠. 사이클이 달라서 아까도 이제 부산에서 한번 버셨던 분들이 서울 그 하락기 때 들어오시고 그래서 지금도 그런 게 있다고 좀 말씀을 하시면서 네. 지금 이제 약간 그 지방 투자를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긴 하더라고요. 기회를 네. 찾는 방법이. 근데 이제 대표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니까 3기 신도시를 예상을 해뒀을 때 네. 그걸 염두에 두고 그냥 지금 좀 현금을 충분하게 모으는 게 좋을지 아니면 한번 사이클을 지방에 담궜다가 이렇게 오는 게 좋을지 혹시 거기에 대한 그거는 선택의 문제인데요. 네. 사실 정답이 없는 문제예요. 선택의 문제잖아. 지방에 담궜다가 해도 되죠. 뭐 우리가 투기를 부추기는 건 아니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그런 걸 선호하진 않는데 그걸 말리진 않습니다. 왜? 그건 투자의 방법 중에 하나고요. 지방 중에도 비규제 지역들 여전히 뭐 많이 올랐잖아요. 또 많이 올랐고 한번 튕겨서 종잣돈을 좀 불린 다음에 하는 것도 더 좋은데 항상 우리가 리스크 없는 투자는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전제 조건은 자 서울 같은 경우는 제가 7년 8년 이야기했습니다. 8년, 7년 상승을 하고 2, 3년 조정되는데 지방은 이게 상승 기간이 그렇게 길진 않아요. 제가 서울 기준에서 말씀드렸고 네. 지방 중소도시가 8년이 이렇게 상승하지 않습니다. 물 들어왔을 때 노젓는 거거든요. 대전 같은 경우도 요즘 약간 조정기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서울 기준에서 이렇게 전략을 짜면 안 되고요. 저는 좀 호흡을 좀 짧게 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들어갔다면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다가 좀 안 좋으면은 뭐 이렇게 물론 규제가 적용이 안 되니까 이렇게 팔거나 아니면 그냥 뭐 주택수 안 들어가거나 한다면 뭐 가지고 가도 돼? 라는 전략을 해도 좋은데 이게 영원히 상승을 할까요? 뭐 그런 전략은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서울 수도권은 좀 다른 거군요. 서울하고 다르죠. 주기도 다르고 상승. 예를 들자면 뭐 1년 또는 2, 3년 오르고요. 또 폭락은 아니더라도 한 2, 3년 반짝 이렇게 오르다가 약보합사가 또 5년 이상 가는 지역들도 꽤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지역 특성을 감안해야지 내가 서울 기준에서 그래 사면 7년 오르고 3년 뭐 약간 조정되는 거 그게 무슨 문제야 이렇게 들어가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게 떨어졌을 때 산다는 그게요. 그것도 타이밍이 좀 필요하지 않나요? 그게 왜냐면 예를 들면 지금 수도권하고 서울은 약간 이제 뭐 약보합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이게 조금 이렇게 반응이 변곡점에 있는 것 같다고 많이 얘기들 하시는 것 같고 세종, 대구, 대전은 이미 좀 벌어지고 있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또 몇몇 분들은 지금 세종, 대구, 대전을 기회라고 좀 보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물론 그럴 수도 있죠. 또 너무 이르게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럴 수도 있는데 물론 우리가 미래를 모르니까 자 세종, 대구가 이르다 지금 들어가야 된다라고 보시는 분들은 이제 시장 자체를 이제 앞으로 계속 상승을 할 것이다라고 이제 본다면 미래를 모르니까요. 그렇게 들어가도 되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맞았어요. 2013년에서 2022년 장은 상승장이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조정이 들어가면 들어갔으면 재미를 봤는데 자 장이 좀 바뀌었어. 하락장으로 들어간다면 주식도 마찬가지지만 하락장에서 진짜 투자 수익을 내는 건 주식 고수들도 굉장히 어렵고요. 리스크 관리가 어렵잖아요. 장이 만약에 지금이 상승 중인데 이게 일시적인 조정장이야 라고 한다면 그 전략이 맞아요. 맞는데 이게 하락장으로 접어들었다라고 본다면 이렇게 이제 일시적으로 이렇게 가는데 하락장으로 접어들었더라면 그 전략이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을 하락장의 시작으로 보느냐 상승장의 중간으로 보느냐는 뭐 개인의 투자 관점이니까요. 제가 그걸 강요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본인이 알아서 판단을 좀 잘 하셔야 되고 항상 염두에 둬야 될 거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나는 상승장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알고 보니까 이게 하락장이네라고 했을 때 그때 이제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는 생각을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생각이 맞을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으니까 아니었을 때는 나는 이런 전략으로 이렇게 할 거야 라는 플랜 B 정도는 생각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상승장이냐 하락장이냐 큰 걸 먼저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니까 설사 나는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나와 다른 생각이 될 수도 있으니까 나는 하락장이라고 보더라도 상승장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항상 또 반대의 플랜 B도 생각을 해서 모든 거를 다 팔아버리거나 묶어버리거나
3년을 기다려야지 하기보다는 뭐 좀 줄이거나 늘리거나 이런 식으로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그래서 대표님께서 오늘 이렇게 정말 귀한 시간 내주셔가지고 네. 지금 이제 그 윤석열 그 책에 보면은 네. 지금도 이제 어느 정도 전반적으로 에듀케이션 했지만 네. 책에는 이제 디테일이 있으니까 네네. 이게 보니까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완전 정복해서 와 정말 뭐 세금 뭐 주거복지 공급 교통 지역개발 이렇게 다 다뤄주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큰 그림을 한번 이렇게 얼개를 프레임을 잡아주셨는데 네. 정말 그 기회를 잡고 싶은 분들은 책을 꼭 읽어가지고 디테일을 더 보충해서요. 네. 그렇게 한번 접근을 해봐도 책을 좋지 읽어보면 않을까. 뭐 저는 책이란 건 그렇잖아요. 안 읽는 것보다 읽는 게 좋고요. 그 네. 내용에는 그래도 저자의 생각과 가치관과 여러 가지 전략이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읽는 거는 굉장히 좋은데 제 책이라서 좋다는 게 아니라 많은 책을 읽는 거는 좋은데 유의해야 될 점은요. 이게 절대적인 진리? 정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제 가치관이 투영이 됐기 때문에 이게 절대 진리는 될 수 없고요. 읽어보고요. 네. 아, 이 부분은 공감이 되네. 아, 이거는 괜찮네. 아, 이거는 내가 공감이 안 돼라는 판단은 반드시 본인 스스로 좀 다른 유튜브로 보더라도 마찬가지잖아. 아, 저거는 좀 아닌 것 같아. 아, 이거는 맞네. 그러면서 자기만의 가치관과 투자 전략을 좀 뼈대를 잘 세우는데 활용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책 내용을 보면 제가 이 대통령 공약집을 분석을 해가지고 좀 내용을 했어요. 그래서 뭐 주택 공급 계획이라든지 세금이라든지 뭐 대출이라든지 또 호재에 있는 지역들 있잖아요. 일기 신도시라든지 GTX 여러 가지 얘기들, GTX 노선 뭐 이런 것도 했고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아파트들이 뭐가 있을까 이런 내용들도 담았기 때문에 좀 참고를 하시는 데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그 대표님 그 마지막으로 좀 한 가지 좀 이거 꼭 여쭤보고 싶은 게 앞으로 만약에 이제 집을 좀 살 타이밍이 나왔다 쳤을 때 강남이 그래도 너무 비싸잖아요. 그러면 강남을 못 산다고 했을 때 좀 이렇게 우리가 관심을 갖고 주목해야 할 부동산 지역 아니면 뭐 특징 이런 게 조금 있을까요? 강남은요. 네. 이제 물론 뭐 돈 있는 분들은 다른 예외고요. 하나의 꿈, 목표가 될 수는 있겠지만 저는 강남을 못 사면 안 돼라는 생각은 물론 좋죠. 좋은데 가격이 뭐 요즘 그렇잖아요. 30억, 40억 하는데 떨어져도 20억이 떨어져도 40억 하던 게 30% 떨어져도 30억이잖아요. 30억이고. 그러니까 네. 강남을 목표로 잡으면 또 상당한 상실감을 얻을 수가 있고 물론 기회가 되면 나중에 내가 갈아타고 하면 갈 수는 있겠지만 너무 그렇게 극단적으로 가지 마시고요. 일단 저는 서울이라는 것 자체가 예전 다르잖아요. 서울이 하나의 성 같은 느낌 맞아요. 들어요. 그래서 희소성이 굉장히 크고요. 저는 서울이면 다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뭐 강남 좋죠. 좋은데 강남만 고집하지 마시고요. 와용성 당연히 좋고요. 뭐 용산도 많이 올랐는데 서울에 좋은 데가 얼마나 많나요. 노량진도 좋고요. 승북구 가도 좋고요. 뭐 장인 뉴타운도 좋고요. 수색 증산도 좋고 다 좋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 내가 맞는 상황이나 나의 작은 계획과 내가 선호하는 지역과 뭐 학군 여러 가지 고려해서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고 여유 자금이 좀 된다. 근데 강남 들어가기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저는 그런 분들한테는 목동하고요. 일기 신도시들 분당하고요. 뭐 서쪽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일산 괜찮고요. 동쪽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분당 신도시 중에서 용적률이 좀 낮아야 돼요. 재건축이 되려면 용적률이란 게 땅에서 얼마나 많이 짓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럼 용적률이 낮다는 얘기는 많이 안 찾아먹은 거예요. 그러면 새로 지을 때 많이 찾아먹을 수 있으니까 사업성이 좋겠죠. 그래서 그런 거를 같은 값이면 용적률이 좀 낮은 찾아보면 나와요. 뭐 네이버나 다음 검색해보면 나오고요. 하면 용적률을 좀 체크를 해서 이제 내재 가치라고 하는데 체크를 할 때 이제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첫 번째는 용적률을 봐야 되고 용적률을 낮을수록 좋아요. 건축할 때는 용적률을 많이 찾아먹으면 좋은 거, 높으면 좋은 건데 우리가 투자할 때는 용적률이 낮은 부동산을 투자하는 게 좋고요. 두 번째는 모든 땅에는 용도 지역이라는 게 있거든요. 용도 지역에 따라서 용적률이 책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용적률이 낮은데 알고 보니까 뭐 이게 녹지 지역이야. 그럼 원래 용적률이 잘 안 나오잖아요. 근데 용적률이 300%인데 알고 보니까 상업 지역이야. 상업 지역은 훨씬 더 찾아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용적률을 첫 번째 보시고요. 체크를 한 다음에 투자할 때는 우리 토지 이용 계획 같은 거 확인해 가지고 그 용도 지역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용도 지역이 보통 2종 일반, 3종 일반 주거 지역이에요. 그래서 보통 한 200% 이하면 괜찮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150%면 더 좋고요. 목동 같은 경우는 110에서 150% 정도 돼요. 그래서 목동에서 뭐 우리 학군 좋고 제일 유명한 단지가 7단지인데 한 125% 정도 되나 그렇거든요. 그래서 목동 굉장히 좋아요. 목동 강남에 못 들어간다면 목동도 좋고요. 일기신 도시들 중에도 뭐 180%, 170%, 뭐 160% 이런 용적률이 있는 아파트들도 있으니까 괜찮고 또 잘 찾아보면 어쩌다 찾아보면
용적률은 뭐 보통인데 용도 지역이 좋은 아파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참조를 해서 내재 가치 높은 쪽으로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아니, 대표님 이거 너무 제가 꼬치꼬치 여쭈는 것 같은데요. 분당도 비싸고 목동도 비싸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분당도 비싸잖아요. 20억, 비싸죠. 20억. 그렇죠. 평수를 좀 줄이는 것도 방법이고요. 네. 분당이 부담스럽다면 저는 일산으로 넘어가도 되고요. 평촌 신도시도 있고요. 근데 용적률이요. 분당하고 일산이 조금 더 낮아요. 평촌 3번 중동이 조금 높게 지었어요. 좀 많이 짓는다고 조금 높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또 찾아보면 용적률이 낮은 것도 있고요. 또 운이 좋으면은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또 1기 신도시 특별법 만들어서 용적률 올려주면 올려줄 수도 있잖아요. 네. 250%밖에 못 짓는데 뭐 300%, 350% 짓게 해주면 사업성이 좋아지니까 작은 계획에 맞춰서 1기 신도시 혹시라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팔지는 마시고요. 혹시라도 주택시장이 조정이 됐을 때도 팔지 마시고요. 나 하나 더 살래? 아니면 난 집이 없는데 뭐 꼭 거주는 아니더라도 전세 끼고 하나 살래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분당이 부담스럽다 한다면 뭐 일산으로 가셔도 내가 거주 안 해도 되잖아요. 꼭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성남에 사는데 내가 일산에 해야 돼? 근데 내가 거주할 목적이 아니라면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의정부가 좋으면 의정부 가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산으로 가도 되고요. 평촌 신도시도 학군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학원가 우리가 학원가 무시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가치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평촌 가도 되고요. 그것도 부담스럽다면 상대적으로 좀 저렴한 지역이 있잖아요. 삼본이나 중동 신도시도 있으니까 내 자금에 맞춰서 나는 강남이 좋아, 목동이 좋아, 분당이 좋아 막 이렇게 막 해서 대출 그냥 최대한 땡겨서 이렇게는 하지 마시고요. 지금 대출 그렇게 최대한 맥스로 땡길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에 따라서 자신만의 투자를 하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남하고 비교하지 마시고요. 내 친구는 어디 투자했는데 이런 거 제발 하지 마시고요. 혹시 지금 이제 재건축 단지를 좀 언급해 주셨는데 아까 좀 서두에 그런 말씀을 좀 해주셨잖아요. 그 일반 아파트가 뭐 한 20, 30% 빠지면 재건축이나 재개발은 좀 더 빠질 수 있다. 그런 점도 좀 염두에 두셔서 말씀해 주신 건가요? 빠질 수 있죠. 왜냐하면 전세 레버리지가 낮거든요. 아까 제가 개포주금 이야기했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11억 정도 갔었다고 했죠. 2010년도에 전세가 9천만 원 했었거든요. 와, 진짜, 와, 그러면. 왜 아파트가 노후화되니까 전세 누가 그걸 몇 억 주고 들어가냐고요. 그러면 그 갭을 현금으로 들어가거나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대출을 많이 받은 분들이 결국에는 금매물로 내놓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5억 7천까지 떨어졌다라고 했잖아요. 5억 7천에 파신 분들은 대출 많이 받았는데 대출이자 부담이 안 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리스크 관리라는 게 대출이자 내더라도 감당될 수 있는 수준이라면 버틴 분들은 개포 대박 났잖아요. 못 버틴 분들이 팔았기 때문에 저는 버티는 자한테 결국에는 기회가 온다. 떨어지는 거 두려워하지 마라. 단 못 버티는 게 진짜 문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버티려면 좀 멀리 봐야 되는 거네요. 그럼요. 네. 그 대표님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질문을 다뤄본 것 같은데요. 혹시 좀 못다 하신 말씀,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이렇게 많이 했는데. 요거 끝으로 강조해주고 싶으신 말씀.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자신만의 투자 전략 반드시 세우고요. 절대 비교하지 마십시오. 비교하면 끝이 없습니다. 나는 뭐 잘못했어. 왜냐면은요. 우리나라에 부자가 얼마나 많을까요? 부자라는 기준도 없고요. 예를 들어서 뭐 한 100억 이상 되는 분들도 한 몇만 명, 몇십만 명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내가 100억대 부자면은 목표를 달성했을까요? 나보다 더 부자가 많은데. 내가 100억대 부자인데 예를 들어서 순위를 매겨보니까 뭐 한 3만 등 정도 돼. 내 앞에 3만 명이 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200억이 되면 내 앞에 내가 한 2만 5천 등 정도 돼.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어차피 1등은 이재용 부회장하고 정의선 회장하고 이런 분들이 다 할 텐데. 그러니까 그런 비교는 의미 없고요. 내가 금액 얼마 뭐 이런 것도 사실 내 개인만의 욕심? 나는 100억대 부자가 될 거야. 그런 목표를 세우는 건 좋지만 그게 인생의 목표가 될 수는 없는 거고요. 내 친구는 뭐 투자해서 얼마 벌었는데 나는 어떻고 뭐 그런 거는 진짜 비교할수록 초라해지고요. 초조해지고 조급해지면 판단을 잘못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 인생 계획 특히 젊은 분들 많이 남았잖아요. 진짜 우리 20대 30대 분들 저는 이제 50이 넘었어요. 50이 넘었는데 20대 30대 분들은 10년에 타이밍적으로 10년에 한 2번만 투자해도요. 앞으로 10번 이상 투자할 기회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자고 투자하는 거잖아요. 뭐 투기꾼 되고 막 몇백억대 부자 되려고 막 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 생활. 저는 전업으로 투자하는 거 좀 반대고요. 열심히 일하시고 직장에서 또는 뭐 자기 사업이나 장사 열심히 하시고
10년에 한 2번 또는 3번 정도만 투자해도요. 충분히 여유 있게 잘 먹고 잘 삽니다. 돈 많으면 뭐 밥 몇 끼 먹을 것 같아요. 오히려 더 안 먹어요. 오래 살려고. 돈 많은데 빨리 죽으면 안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신만의 투자 전략 세우고요. 일상생활 흔들리지 마시고요. 앞으로 기회 많이 남았다. 이번 기회가 아니면 다음에 특히 30대, 20대 분들 앞으로 한 50년 정도는 더 투자할 시기가 온다. 그럼 10년에 2번 해도 10번이니까 절대 초조해하지 마라.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비교하지 말고요. 초조하지 말고요. 기다리면 반드시 기회가 옵니다. 단 기다려서 오는 기회는 잡아야겠죠. 그걸 못 잡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유튜브도 보고요. 책도 보고요. 공부하는 겁니다. 예, 대표님 너무 감사드리고 시적절하게 앞으로 새 정부가 이렇게 들어섰는데 앞으로 5년을 또 가늠해보고 현재 이 상태를 정확하게 좀 파악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예, 너무 감사드리고 그러면 오늘 인터뷰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윤석열 정부 5년 오르는 아파트는 정해져 있다의 저자이신 김인만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